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 문명의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번개가 전기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유럽의 과학계가 많이 자극을 받았고, 하지만 프랭클린 자신은 전문 과학자가 아니었으며, 그 중요한 발견 이후에는 과학보다는 정치에 집중을 해서 결국은 미국 독립운동에 헌신한 그 건국의 영웅으로서 지금 더 잘 알려지게 됐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 전기라는 것의 정체가 차츰차츰 밝혀지곤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 전기를 이해하거나 또는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적인 수준은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라이든 항아리라는 것은 그 전선을 그 항아리 연결하면은 순식간에 전기가 쏙 빠져나가는 그러한 도구였기 때문에 뭐 그거를 사람 몸에 대해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한다든지 이런 데는 쓸모가 있었지만은 그러한 재미를 주는 것 이상의 어떤 실용적인 쓸모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특히 거기에 저장된 이 전기 에너지라는 것을 우리가 잘 하나씩 하나씩 뽑아 써먹는 그런 에너지원으로서 사용할 가능성에서는 아직 굉장히 먼 상태였습니다. 자, 그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그게 뭐냐? 바로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증기기관은 있었는데 그 전의 증기기관은 굉장히 효율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어디다 써야 될지 좀 불확신했는데 와트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개선을 함으로써 드디어 이것이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여지를 갖추게 됐죠. 자, 그래서 드디어 유럽에 이 산업혁명이란 것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배워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전기기관이란 거는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죠. 일단 뭐 석탄을 태우거나 나무를 태우거나 해서 물을 뜨겁게 만들고 그걸 전기로 바꿉니다. 전기로 바뀌면서 부피가 엄청나게 커지죠. 그러면서 이 전기가 팽창하려고 합니다. 팽창하는 그 압력이 굉장한 힘으로 작용해서 어떤 기계를 밀거나 들거나 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열 에너지가 전기가 갖고 있던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역학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그러한 기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굉장히 무거운 물체를 끈다든지 굉장히 무거운 물체를 든다든지 하는 일을 이제 인간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수천 명의 사람이 타는 타이타닉 같은 거대한 배도 순전히 그 나무와 석탄이죠. 석탄을 태워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대단한 일까지도 가능해진 겁니다. 자, 와트의 전기기관이 산업혁명을 막 촉발하기 시작했고, 불과 몇 년 뒤에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유럽으로부터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근데 재밌게도 이 전기기관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이 전자기학 연구에서도 굵직한 사건들이 하나씩 하나씩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1785년에는 쿨론 법칙이라는 것이 완성이 됐어요. 프랑스의 쿨롱이라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증명을 한 것인데 이런 겁니다. 이 양전화로 하전된 공하고 음전화로 하전된 공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의 크기가 공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떨어지더라. 이런 거를 실험적으로 검증을 한 겁니다. 그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떨어지는 힘은 중력이 먼저 있었는데 재밌게도
이 전하를 띤 물체 사이 힘도 똑같은 방식으로 떨어지더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콜럼이 발견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사건은 1800년 이태리에 있는 볼타라는 사람이 전지를 발견한 거예요. 물론 라이든 항아리도 전지였습니다. 근데 이 라이든 항아리라는 전지는 한번 방전을 하면은 금방 자기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전지로 활용하려면은 또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하는데 한 3분쯤 걸리면은 방전하는 데는 1초도 안 걸리는 그런 굉장히 비효율적인 전지였죠. 그런데 반해서 볼타가 만든 전지는 화학 전지였고 이것은 전선을 연결해도 그 에너지가 조금씩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전지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안에 축적된 전기 에너지를 빼서 사용할 수 있는, 빼먹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드디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옛날에는 여름, 가을 내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많이 창고에 저장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는 겨울 내내 곡식을 조금씩 빼 먹으면서 사람들한테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을 하죠. 볼타 전지는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소모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전혀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저장 및 소비 방식이 탄생을 한 거죠. 증기기관은 어떻습니까? 지금 막 불을 떼우고 있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막 팽창하고 있어야만 에너지가 생깁니다. 불을 끄면은 에너지가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전지 같은 경우는 전선을 떼도 에너지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전지 속에 저장돼 있다가 전선을 연결을 하는 순간 다시 거기서 에너지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하기에 더 효율적인 수단이었죠. 물론 증기기관만큼 그렇게 강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수준은 아직 아니었지만은 어쨌거나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의미에서는 그 이전에 있는 나왔던 어떤 수단보다도 더 효율적인 도구가 드디어 생긴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볼타 전지가 생긴 뒤로는 과학자들이 이 각종 전기와 관계된 실험을 하는 게 쉬워졌어요. 그 덕분에 이 전기역학적인 발견이 더 빨리빨리 진행이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1820년에는 이러한 발견이 있었어요. 덴마크의 웨르스테드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본래는 칸트 철학에 대해서 연구한 철학 박사였다고 해요. 근데 칸트 자신도 이 철학을 하면서 또 자연과학에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었고 웨르스테도 철학을 하면서 자연의 원리 자체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설에 따르면은 이 사람이 강의를 하다가 이 전선 전기력과 자기력에 대한 강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강의를 하다가 전선에 볼타 전지를 연결해서 스위치를 딱 연결하니까 전선에 전류가 흐르겠죠. 그랬더니 그 전선 주변에 있던 나침반의 바늘이 돌아가더라 라는 사실을 우연히 수업 도중에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침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자석의 힘이죠. 주변에는 자석이 없었고 전류가 흐르는 전선만 있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이 우리가 전기력인 줄 알았던 이 전류라는 것이 자석의 자기력하고 뭔가 상호작용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전기력과 자기력은 완전히 서로 다른 게 아니구나라는 증거를 드디어 최초로 실험적으로 찾아낸 겁니다. 자, 이 웨르스테드의 관찰이 몇 년 뒤에는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전기역학자 앙페르의 손을 거쳐서 하나의 수학적인 원리로 딱 자리를 잡습니다. 앙페르 법칙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이거를 또 프랑스의 비오라는 사람하고 사바르라는 사람이 협력을 해서 좀 더 세련된 수학적인 법칙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뭐 이 전자기학을 공부한 학생들은 앙페르, 비오, 사바르 이런 법칙이 뭔지 이미 알고 있겠지만은 굳이 몰라도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충분합니다. 이 전기력이란 게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 중력은 무엇으로부터 나오죠? 질량으로부터 나옵니다.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중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면 전기력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 전하로부터 나옵니다. 전하를 가진 모든 물체는 전기력을 발생하는 근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력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 전류에서부터 나온다. 다시 말하면 전류가 흐르고 있는 모든 물체는 그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자, 이러한 원리가 앙페르, 비오사바르 등에 의해서 이제 확실하게 굳어진 겁니다. 자, 그러다가 1831년에 드디어 영국의 굉장히 뛰어난 실험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에 의해서 유도 전류 현상이란 것이 발견이 돼요. 유도 전류는 뭐냐? 그전에는 전선에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은 꼭 뭐를 했었느냐? 볼타의 전지를 갖다 연결시켜야만 했었어요. 전지도 연결 안 했는데 공짜로 막 전류가 흐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패러데이가 이런저런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이걸 발견했습니다. 굳이 전선에 전지를 연결하지 않아도 자, 전선을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감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자석을 막 흔들어요. 자석을 막 흔들었더니 그 전선에 전류가 흐르더라. 전류가 흐르는 건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스파크가 나게끔 하는 스파크가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은 아, 여기에 전류가 흘렀구나라는 거를 거꾸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패러데이의 발견이 주는 의미가 뭐냐? 그 전까지는 전선에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반드시 전지가 있어야 됐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전선 속에서 전기 에너지를 유도를 시키려면은 전지라는 에너지 저장체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거 없어도 전선 속에서 전기 에너지가 통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자석을 주변에서 막 흔들어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팔이 자석을 흔들어 주면서 일을 하죠. 우리 몸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모된 에너지의 일부가 전선 속에서 전기 에너지 형태로 변환이 돼서 나타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의 육체적 생체 에너지 혹은 역학적 에너지였던 에너지가 전선 속의 전기 에너지 형태로 변환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그 변환 장치가 뭐냐? 바로 자석과 전선이라는 거죠. 자, 요걸 잘 이용을 하면은 자연에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저절로 손쉽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놀랍게도 패러데이 유도전류 발견이 있었던 불과 1년 뒤에 프랑스의 기술자 히폴리테 픽시라는 사람이 최초의 발전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픽시가 만들었다는 그 발전기의 모양인데 대충 보면은 뭔지 짐작할 겁니다. 여기에 위에 있는 것이 전선을 이렇게 돌돌 감아 만든 코일이에요. 코일이고 그 밑에는 이렇게 맑은 모양의 자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맑은 모양이니까 여기가 N극이면은 요 옆은 S극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가 있어 갖고 이 손잡이가 여기 톱니바퀴에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 손잡이가 보이네요. 이 손잡이를 막 돌려요.
손잡이를 막 돌리면은 요 나사가 돌고 나사가 돌아서 이 자석이 뺑뺑 돌겠죠. 뺑뺑 돌다는 건 무슨 뜻이냐? 어떨 때는 여기 이 코일 밑에 N극이 있다가 어떨 때는 S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의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마구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확히 이 전선 주변에서 자석을 흔들어주는 그런 효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쪽 전선에서 전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흐르는 전기를 뽑아내는 선이 여기 이렇게 양쪽으로 나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발전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사람들이 타던 자전거에는 그 앞에 조명 전구가 붙어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 전구에 들어가는 전원이 전부 다 그 소형 건전지인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수동식 발전기가 이 자전거 바퀴에 부착돼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전거를 막 밟기 시작하면은 바퀴가 돌아가고 바퀴에 붙어 있던 그 발전기의 자석이 돌아가고 그러므로 해서 발생된 전기가 이 전등을 밝혀주는 그런 원리로 작동하는 전구가 자전거에 부착돼 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자전거를 실제로 몰았던 기억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대단히 멋진 발견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전류를 흘리게 하려면은 누군가가 이 손을 붙잡고 계속 이 크랭크를 돌려줘야 되겠죠. 자, 요거를 이 사람이 돌리지 않고 어떤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돌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발전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초창기의 발전기 모양을 그 뒤에 여러 그 탁월한 공학자들이 발전을 시켰어요. 독일의 지멘스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했고, 영국의 휘트스톤이라는 사람이 또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지멘스는 아마 지금도 들어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지멘스라는 사람이 발명가이면서 동시에 회사를 세워서 여러 가지 그 전기와 관련된 기계를 만들어서 크게 사업에 성공한 말하자면은 독일의 에디슨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지멘스란 이름을 단 여러 가지 기계가 지금도 여기저기서 팔리고 있습니다. 휘트스톤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고공학자였지만은 주로 대학 교수였어요. 그래서 뭐 회사를 세우거나 사업적으로 성공하거나 하진 않았지만은 이 사람이 남긴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발전기고 그 발전기가 계속 발전을 해서 발전기의 설계가 계속 점점 좋아져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기가 된 것이죠. 근데 지금처럼 뭐 몇십만, 몇백만 와트의 그 에너지를 그 발생하는 발전기에도 그 이것과 사실상 똑같은 원리의 기계가 들어 있는 겁니다. 다만 요 손잡이를 돌리는 그 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의 그 위치 에너지, 중력 에너지죠. 혹은 화력은 뭐 이렇게 석탄을 태워서 나오는 석탄으로 물을 데워서 나오는 그 증기로 이 손잡이를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동력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기기관이란 게 지금은 안 쓰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발전소에서 발전을 할 때 이 터빈을 돌릴 때 증기를 이용해서 돌리고 그런 의미에서 증기기관은 여전히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작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전자기 현상을 하나의 몇 개의 방정식으로 엮어내는 데 성공한 것은 1865년이었어요. 근데 맥스웰이 이 방정식을 다 만들기도 전에 이미
발명가들은 재빨리 페라데이 유도전류 나왔지? 그러면 발전기 만들 수 있겠네? 우리가 만들어보자 하고 재빨리 그 상업화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연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은 21세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 너무 정신없어. 옛날 사람들은 참 좋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큰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이 연도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창의적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록 숫자는 적었을 망정 여전히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동시대에 있었고, 그 중에 누가 먼저 발명을 하느냐, 누가 먼저 자신의 업적을 인정을 받느냐 하는 그런 주도권 다툼은 늘 있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뭐냐? 이 전기를 에너지 저장 및 소비하는 방식, 그러니까 발전기가 있으니까 에너지 생산까지 포함을 해야 되겠네요. 에너지 생산, 저장 및 소비 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이 전기의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뭐였느냐? 정보를 전달하는 새로운 매체를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려면은 편지를 어떻게 보내죠? 편지를 뭐 마부한테 맡겨서 말을 달려서 그 편지를 들고 뛰게 한다든지, 혹은 뭐 옛날에는 또 봉화라는 게 있었다고 하죠. 뭐 불을 밝히면은 적이 쳐들어온다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됐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이 정보 전달 수단이란 게 이 눈앞에 없는 사람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란 게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뭐 비둘기 날리고 하는 정도. 그래서 이 장거리 정보 전달이란 게 굉장히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 엄청난 위대한 인물이 바로 이 미국의 세뮤엘 모르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재밌게도 모르스는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공학자 발명가도 아니었어요. 모르스는 화가로 남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위대한 발명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모르사가 이 그림, 자기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의뢰인의 집으로 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근데 가서 초상화 작업을 하는 사이에 부인이 그만 지병이 악화돼서 죽은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그 당시에는 어떻게 전해 들었느냐? 집에 있는 가족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그 편지를 뭐 마차에 싣고 모르스가 있는 곳까지 누군가가 와서 전달을 했겠죠. 그러니까 벌써 며칠이 지난 거예요. 모르스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집으로 왔을 때는 이미 부인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이었다고 해요. 모르스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슬픔에 잠겼고 그림 활동도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혼자 뭐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유럽을 여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지 하고서 이 셜리라는 이름의 여객선에 몸을 싣고 파리에서 뉴욕으로 향했던 게 1832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1832년이 어떤 해냐? 바로 그 전에 마이클 페러데이의 유도 전류 현상이 발견됐었고, 1832년에는 이폴리티라는 사람이 최초의 발전기를 만들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 같은 배 안에 굉장히 유식한 어떤 박사님 한 분이 타고 있었다고 해요.
이분은 유럽에서 자기가 들은 이 신문명에 대한 얘기, 새로운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은 승객들의 배에 탄 승객들한테 식사 때 재밌게 들려줬다고 해요. 모르스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런 말에 마음이 확 꽂혔다고 합니다. 그 전선은 말이야. 전선을 통해서는 전기가 순식간에 이동한대. 뭐 요즘 사람들한테는 전기를 통한 정보가 순식간에 이동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겠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정보가 순식간에 이동한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정보 전달 수단은 뭐 빨라봐야 말이었으니까 보통 좀 거리가 멀면은 며칠 걸리는 게 일상이었잖아요. 심지어 몇 달 걸리기도 하고. 근데 전선을 통해서는 전기가 순식간에 이동한대 라는 말을 들으니까 모르스가 순간적으로 그럼 정보도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럼 내가 전선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기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이런 결심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터 이거 만들어야지 하고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모르스는 화가였습니다. 손재주는 뛰어났지만은 공학적인 지식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모로스가 알게 된 동업자 중에 이 화학자가 있었고 화학자라는 사람은 또 조셉 헨리라는 사람하고 친했다고 해요. 헨리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전기공학적인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리고 헨리라는 사람이 이 계전기란 것을 발명한 해가 하필이면은 또 1832년입니다. 계전기란 게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코일이죠. 전선을 동글동글 이렇게 말았습니다. 자, 이 코일에다가 전류를 흘리면은 이 코일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앙페르 법칙, 비오사바르 법칙이에요. 자, 자기장이 만들어지면은 요 위에 있는 요 철판에 자석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 자석을 당깁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코일도 자석이고 여기에 붙어 있던 연고 자석은 원래 자석이었으니까 자석과 자석끼리 서로 당길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딱 붙어요. 딱 붙으면은 자, 여기도 철, 금속, 여기도 뭐 구리선, 금속이니까 이것이 회로가 닫혀요. 닫히면서 이 회로 전체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스위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를 딱 켜는 데는 조그만큼의 자그마한 전력만 있으면 되는데 일단 한번 스위치가 닫히고 나면은 거기서는 회로가 연결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스위치를 개발한 게 바로 요셉 헨리인데, 자, 이 요셉 헨리가 개발했던 이 스위치가 모르스가 꿈꿔왔던 그 전기 통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 자, 여기 전선이 있다 그래요. 그럼 전선 한쪽 끝에다가 자극을 줘서 그 전기 신호가 다른 쪽 끝으로 도달하게끔 하는 게 그게 바로 전기를 이용한 통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호가 전선을 타고 가다 보면은 점점 크기가 약해집니다. 왜 그러냐? 오음의 법칙이란 게 있어서 신호가 전선을 타고 간다는 건 결국 전류가 흐른다는 건데 전류가 흐르다 보면은 이 안에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건 뭐냐? 신호의 세기가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신호를 크게 줘도 이게 조금 가다 보면은 신호가 다 죽어요. 정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안은 뭐냐? 이게 신호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 신호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원래 보낸 신호 크기가 1이었다. 자, 10이라고 합시다. 10이었다. 그러면 신호가 점점 약해져서 1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1로 줄어든 신호는 겨우 이 스위치를 닫을 만큼의 에너지만 갖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이 스위치를 닫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위치가 닫히면서 이 회로 전체에서 훨씬 더 큰 전류가 흐르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원래 1로 줄어들었던 신호가 다시 10으로 증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으로 증폭된 신호가 또 전선을 따라 쭉 가다 보면 1로 줄어들겠죠? 그때 또 다른 스위치를 만납니다. 이런 식으로 신호의 크기가 10이었다가 1로 줄었다가 다시 10으로 커졌다가 1로 줄었다가 이런 걸 반복을 잘 하기만 하면은 충분히 먼 거리라도 신호가 깨지지 않고 정보 손실 없이 전달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체계를 모르스가 동업자들과 함께 완성을 한 겁니다. 모르스가 기뻤어요. 기뻐서 1838년에는 그러니까 이걸 개발하겠다고 마음먹은 지 한 5, 6년 만이죠. 자기가 살던 동네 뉴저지에서 이거를 사람들 모아놓고 시범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한 2km 정도 떨어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선을 통해서 신호가 잘 전달된다 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 찾아가서 내가 이런 걸 발명을 했으니까 이거를 좀 더 대형화, 실용화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거절을 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망해갖고 그러면 유럽으로 가야지. 유럽은 훨씬 사람도 많고 뭐 그 당시는 유럽이 미국보다 훨씬 선진국이었으니까 사람도 많고 분명히 내 작품을 알아주는 사람들도 거기 많을 거야 해서 갔어요. 갔더니 웬걸 유럽은 뛰어난 과학자들이 미국보다 훨씬 많았잖아요. 유럽 사람들도 이미 패러다이의 그 유도전류 발견 소식 직후부터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겠구나. 똑같은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도 이미 이런 전기 신호를 이용한 정보 전달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스의 발명품이 아니라 모조품처럼 느껴졌겠죠. 그래서 결국 유럽에서도 박대를 당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기의 발명품을 더 개선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미국 정부에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통신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무슨 공모전 같은 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 모르스의 제안이 드디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돈으로 한 100만 불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받았다고 해요. 자, 그 예산을 이용해서 모르스가 뭘 만들었느냐? 이 전봇대를 세우고 옛날에는 통나무로 세웠겠죠. 전봇대를 세우고 거기에 전깃줄을 연결하고 양 끝에 이 전기 신호를 보내는 기계랑 받는 기계 이걸 설치를 했습니다. 드디어 1844년에 모르스 자신은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앉아서 신호를 보내고 받는 사람은 저기 멀리 볼티모어라는 시에 앉아 있고 한 상황에서 이 유명한 문장 이게 이 성경의 민수기에 나오는 문장인데 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신이여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신이여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군요.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문장을 전신으로 보내고 그걸 받는 사람이 제대로 받아서 똑같은 문장을 다시 모르스한테 보냄으로써 그 자리에 앉아있던 여러 국회의원들 앞에서 정말 이게 된다 하는 것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당연히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전신망이 전국에 깔리기 시작을 했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빨리 발전을 했느냐? 불과 20년 뒤에는 이 전신망이 대서양 바닷속을 통해서 이 미국과
그러니까 미국 대륙과 유럽 대륙을 연결을 하고 그래서 유럽의 소식을 미국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체계가 이미 1866년부터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 대서양을 통하는 전신이 있으려면은 수천 킬로미터짜리 이 전선이 바닷속에 잘 가라앉아 있어야 되고 그것이 고장나지 않고 뭐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 1866년에 이미 거의 완성이 됐다 하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죠. 자, 여기서 한마디를 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모르스가 자기 발명품을 들고 런던에 갔다가 런던에 있는 위트스톤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이미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있어라는 말에 면박을 당했다는 얘기 했었죠. 근데 재밌게도 몇 년 뒤에는 그 유럽 사람들이 개발한 통신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르스가 개발한 통신망으로 완전히 대체가 됐습니다. 자, 거기에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이 바로 모르스 부호 때문이었어요. 자, 모르스는 비단 이 전신이라는 통신 체계에 들어가야 할 하드웨어만 만든 게 아니라 그 하드웨어에서 돌아가는 이 통신 언어, 요즘 말로 하면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했어요. 혼자 개발한 건 아니고 그 동업자랑 같이 개발했는데 이런 거예요. 자, 내가 A라는 알파벳을 보내고 싶으면은 띡 D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면 돼요. B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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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면 이게 수신하는 사람이 조금 훈련을 받으면은 이게 B라는 글자가 지금 들어왔구나. 그 다음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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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하면은 C라는 글자가 들어왔네. 이런 식으로 이 신호를 다시 영어 단어로 재구성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띠디디디디 신호만 잘 듣고 있으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쪽에서 받는 쪽에서 완벽하게 재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요즘 말하는 그 비트를 이용한 디지털 정보라는 게 막 느껴지죠? 이 디지털 정보의 최초의 모습이 바로 이 모르스 부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부호 체계를 유럽 사람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모르스가 발견한 고안해낸 이 체계를 사용하면은 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게 어떤 그 정보를 보내는 게 굉장히 단순할 뿐만 아니라 정보 체계가 단순하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하는 기계 자체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고장도 덜 나고 기계의 값도 싸지겠죠. 자, 그런 이점 때문에 모르스가 사용했던 체계가 결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다고 하죠. 이거를 모르스 코드라고 하는데 모르스 부호라고도 하고 요즘에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 코드라고 종종 부릅니다. 양자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양자 코드라고 종종 불러요. 그럼 코드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말이냐? 코드는 원래 규약, 약속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르스가 만들어낸 약속 체계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워낙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요즘도 사람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갖다가 컴퓨터 코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모르스가 만든 이 전신 체계가 그야말로 세상을 바꿨죠. 이제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소식을 주고받는 게 멀리 있으면은 뭐 마차로 소식을 전하는데 몇 달씩 걸리던 일이 이제는 뭐 보내고 그거를 받아서 다시 그 받는 사람 수신자 집까지 전달하고 하는 시간을 다 합해도 하루면은 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뀐 겁니다. 특히 대서양을 건너서 오는 유럽의 소식은 옛날에는 배를 타고 와야만 했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나면 몇 달 뒤에나 미국에서 접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가요? 대서양 속에 잠겨 있는 케이블을 통해서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해 들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뭐가 중요해졌느냐? 뉴스라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뉴스라는 건 말 그대로 새로운 것들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전신이 없었을 때는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미국에 도달하면 이미 석 달 전 이야기.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새로운 이야기인가 의심이 들죠. 근데 이제는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바로 그 다음 날 신문에서 뉴욕에 있는 사람들도 읽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로 뉴스가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뉴스를 통해서 뭔가 소식을 접한다는 게 중요해졌고 사람들이 이 뉴스페이퍼 종이에 적힌 새로운 소식을 아침마다 구독해서 받아서 읽어보는 것이 새로운 문화, 일상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 이 셜록 홈즈 책 읽어본 학생들, 뭐 좋아하는 학생들 많이 있을 텐데 이 셜록 홈즈 얘기를 보면은 이 어떤 의뢰인한테 정보를 받았는데 정말 흥미로운 일 같아. 그 의뢰인이 뭐 오늘 오후 3시에 기차를 타고 뭐 런던으로 온다는 건 왓슨 자네도 함께 뭐 나랑 같이 그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겠나? 이런 대사가 이 셜록 홈즈 책에 보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자, 코난 도일의 책이 처음 나온 게 1887년이었어요. 1887년이면은 이미 이 전신이란 것은 이 미국과 적어도 이 대도시에 사는 미국과 유럽인의 일상에서는 그냥 흔한 현상이 된 뒤였죠. 그 셜록 홈즈의 책을 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정보를 어떻게 주고받았느냐. 주로 전신을 통해서 주고받았고 그 다음에 이동은 어떻게 했느냐. 가까운 거리는 마차, 먼 거리는 기차로 했다 하는 것이 확 드러나죠. 기차는 증기기차였죠. 그리고 증기 문명의 산물이었습니다. 근데 통신수단은 전신이었어요. 전신은 전기 문명의 산물이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복합이 돼 있었고 이 셜록 홈즈 이야기에서 전화라는 단어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코난 도일의 한 30년에 걸쳐서 셜록 홈즈 이야기를 썼다고 하는데 그의 작품 활동 마지막에 가서야 전화라는 단어가 뭐 간신히 언급될 정도예요. 그때는 이미 전화가 이 발명이 되고 상용화가 된 뒤였지만은 그래도 이 소설에 등장할 만큼 일상화된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화는 1886년에 코난 도일이 첫 책을 출판하기 1년 전에 미국의 벨이라는 사람이 특허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부터 서서히 상용화가 진행되면서 영국의 그 상용화의 물꼬리 건너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자, 이로써 이 전자기 문명을 만드는데 기여했던 그 학문적인 영용 그리고 발명가 측면에서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뤄봤고 이 밖에도 영웅들이 많습니다. 물론 전화를 발명한 그 벨 이야기도 지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전기를 이용한 통신 방법에는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이 있다 하는 것들 잘 알죠? 무선통신에 발명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마르코니라는 사람하고 또 브라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